이번 시간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전달 체계에 대한 전망 중 마지막으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그리고 현실치료, 위기게임 모델, 프로그램의 비교, 역동성, 환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형성평가는 어떤 것일까요? 형성평가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과정평가와 같이 프로그램의 종결시 이루어지는 총괄평가와는 달리 프로그램의 중간에 점검되는 평가다라고 보는 것이죠. 주로 이루어지는 점검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계획대로 활동이 시간과 장소와 대상에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계획된 나름대로 자원이 계획된 시간에 계획된 양과 질로 투입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프로그램이 의도했던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서 의도한 효과를 얻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 관련 해당 법규 또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업 효과의 경로에 대한 점검은 어떠한가? 그리고 사업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도 살펴보는 것이 형성평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운영 계획의 실현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체크하는 것이 형성평가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괄평가는 크게 투입, 전환, 산출, 모니터링, 피드백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투입에 관련된 부분을 또 찾아내고요. 나름대로 이 투입과 전환과 산출의 결과에 대한 평가로 목표로 했던 사업 효과의 양적인 질적인 평가로 예를 들면 사후적인 평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좀 산출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제공받는 또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양을 측정해서 설계에 명시된 클라이언트의 개선사항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는 목적 달성뿐 아니라 지속적 효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후 서비스 제공이나 또 효과성의 검증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의 결과가 뭐 설문조사나 또 표준화된 척도나 지표, 또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등에 따라서 측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다운 프로그램에 개선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총괄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글자 그대로 총괄적인 전반적인 걸 체크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총괄 평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용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현실 치료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현실 치료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적인 통찰보다는 현실적으로 적응하려는 용기와 또는 책임성의 문제라는 주장에 따라서 현실 치료는 과거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상담과는 달리 내담자의 행동과 지금 그리고 책임, 다시 말하면 어떤 지금 here and now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책임성을 같이 두고 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 정서적 문제로 나름대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있는데요. 여기 핵심 키포인트는 지금 그리고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 이것이 현실 하나의 치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름대로 이것은 어떤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이론과 방법을 가르쳐 줘서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고,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기결정적이고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과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점, 관점과 같이 비결정론적이고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의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강점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내면의 잠재된 힘을
나름대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현실 치료에서 제안하는 인간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인간관으로 얘기하죠. 예를 들면 뭐 인간은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 잠재된 힘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인간은 스스로 자기 결정이 가능한 존재다. 내가 나를 또 내가 나의 의견과 생각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인간은 이미 자신이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도 핵심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성공적인 정체감을 어떻게 보면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긍정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인간은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 치료에서 제안되고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위기계의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떠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적인 위기도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발달적인 위기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종종 상담하면서 직면하는 것이지만 실존적 위기도 우리가 보고 또 함께 고민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위기에 대한 부분에서 상황적 위기는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든다면 어떤 위기 상태를 촉발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해 본다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상황상 발생해서 나름대로 심각한 질병이나 또 외상이나 또는 뭐 사별이나 자연의 재해나 폭력에 대한 범죄 이런 같은 것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외부 사건에 나름대로 기인하여 위기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상황적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발달적 위기는 뭘까요? 발달적 위기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발달 단계에서의 인간의 어떻게 성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름대로 생활의 사건과 또 발달의 단계마다 요구되는 발달 과업에 의하여 새롭게 대처해야 하는 자원의 필요성에 의한 성숙에 대한 나름대로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는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나름대로 발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름대로 발달적 위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새로운 위기지만 실존적 위기를 우리가 많이 직면하게 되죠. 실존적 위기는 어떤 것일까요? 이 학자 브레너는 실존적 위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기에 추가하여 인간은 사고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목적이나 책임이나 독립성 그리고 자유, 헌신 등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이슈를 동반하는 내적 갈등이나 또 불안과 관련된 위기를 경험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매슬로우, 우리 인간 욕구소를 제시했던 매슬로우의 최상의 욕구인 것이 뭘까요? 맨 위에 우리 피라미드 맨 끝에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기 실현의 욕구와 관련되어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갈등과 위기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실존적 위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기게임 모델을 볼 수 있는데요. 위기게임 모델 중에 첫 번째 위기의 나름대로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 상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안에 이제 위험에 대한 사건과 취약에 대한 상태, 촉발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위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 정서적인 상태에 초점을 두어서 혼돈이나 걱정, 절망, 또 분노와 같은 이런 감정을 동반하는 격심한 정서적인 혼란의 상태가 바로 위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위기에 처한 개인이 심리적 취약성의 약화라든지 또 방어 기제에 따른 위축이라든지 또는 문제 해결 및 대처 능력이 심각한 나름대로 와해를 경험하게 될 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 상태는 6주에서 8주 정도 지속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상태는 인간의 위기 극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기는 하나의 개인과 또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이나 조직이나 가족, 집단, 지역사회 이렇게 점진적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위험 사건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인데 이 위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스트레스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내부적인 하나의 압력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재난인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것은 직장에서 실직되거나 또 가족의 어떤 아픔을 인해서 병약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위험의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만일 위험한 사건에 대하여 나름대로 항상적 균형을 잃는다면 취약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약 상태는 이전의 평형적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평소 사용하던 문제 해결 기계를 나름대로 문제 해결 기제죠. 문제 해결 기제를 시도해서 나름대로 이제 뭔가를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인데요. 개인마다 사실 이걸 시간을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것이 대처하는 것도 다를 텐데요. 예를 들면 뭐 취미생활이나 수면이나 폭식, 음주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들이 폭넓게 오픈되어져야 될 텐데 만일에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이러한 방법을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또 이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들이 폭넓게 이 부분을 오픈되어서 관여하고 또 이것을 또 해결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예를 들면 기러기 부부의 남편을 위해서 음식 조리와 같은 실질적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의 기러기 남편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취약 상태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촉발 요인을 볼 수 있는데요. 촉발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긴장과 불안이 최고 상태일 때의 취약 상태를 불균형 상태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그 위기 상황에서는 위험 사건이 압도적이어서 위기 상황이 촉발 요인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촉발 요인이 위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나름대로 지각에 따라서 발생하기도 하고 그것은 개인차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마다 지각하고 대처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위기게임 모델 중에 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위기 상황이 진행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따라 위협과 상실과 도전으로 달리 인식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갈등의 재현을 볼 수 있는데요. 위기 상황은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거나 또 부분적으로 해결된 갈등을 현재 상황에서 재활성함으로써 이 현재의 대처 능력을 저하시키며 또 저하시키기도 하고 만일 과거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면 이러한 위기는 오히려 하나의 도전의식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예측 가능한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위기는 다양한 어떤 상황을 포함하고 있지만 특정 위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고 각 단계에서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서적 반응과 행동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의 시간 제한성을 볼 수 있는데요. 위기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시간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 개입의 효율성을 본다면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대처 기제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외부의 영향과 원조에 쉽게 반응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통합이라고 하는 면을 볼 때 재통합의 단계에서는 현재 일어난 문제에 대해 인지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위기 관련 감정을 방출하고 변화를 수용하며 새로운 대처 행동 유형을 개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단 대상의 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의 비교를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적 목표 모델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치료 모델이 있고 상호작용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상담이라든지 또 인간행동 사회환경 이런 부분에서 공부했던 걸로 대처하고 크게는 사회적 목표 모델, 치료 모델, 상호작용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적인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집단 프로그램의 역동성을 볼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집단 역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집단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집단과 개별 성원 그리고 집단 발달이나 또 과정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은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정형화된 구조를 갖는 사회 집단으로 정치, 경제 이런 것을 비롯해서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성격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인간행동 사회환경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PIE, PIS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PIE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대로 Person in Environment죠. 다시 말하면 환경 속의 인간 또는 PIS는 Person in Situation, 상황 속의 인간으로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를 이해하고 또 그를 도와주는 그러한 하나의 라인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카톡으로 연결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전달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